네, 소개 감사합니다. 연세마운틴 정신과 의원 대표원장 이산이고요. 네, 그 이름 지은 거에서 알겠지만 그냥 대충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는 타입인데요. 짧고 굵게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카멜레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이제 여기 코리아 헬스로그에서 하는 강연들을 조금 다닐 때가 있는데, 네, 이제 아토피 환우에 가면 이제 마음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네, 환우회를 가면 이제 마음의 무력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네, 오늘도 약간 비슷한 그런 기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거기 상황에 맞춰서 좀 강의를 하는 이렇게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림을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개원을 6월에 해서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관계로 낮에도 시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이제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강연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코헴회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혈우재단에도 좀 들어가서 소식지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식지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뭐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시고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신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우리 코헴도 조금 많이 좀 읽었었고 혈우재단에서 나오는 코헴지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3개년치 정도 쭉 좀 읽으면서 주로 우리 혈우 가족 이야기 그쪽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지가 몇 개 이제 인터뷰하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묻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출혈로 인해 가장 큰 위기가 발생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각자 뭐 떠오르시는 어떤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을 보니까요. 직업에 대해서 좀 묻는 것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직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등등.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과 출혈 위험, 발생 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선생님의 직업을 다른 환우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혈우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좀 생각들이 있으시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을 즐기신다면 여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요? 뭐 해외여행 약품, 현지 병원 파악 이런 부분들이 써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꽤 많은 위기를 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앞으로도 언제 그런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됐던 이미지는 이런 좀 장벽 같은 벽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 혹은 아니면 어떤 울타리, 장애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과 좀 연관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혈우병이랑 좀 연관될 수 있는 게 저는 불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공통 부분이 있냐면 공통점은 필요 이상으로 계속 지속되는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의 출혈이 지속되는 몸의 문제라고 한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 근육 키우기라고 좀 주셨는데 약간 카멜레온처럼 좀 다시 적용을 해봐서 오늘은 마음의 출혈과 지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좀 구성을 해서요. 첫 번째는 마음의 출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전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약간 공부를 해보는 좀 시간을 갖고요. 파트 2로는 그럼 그 마음의 출혈이 발생하면 어떤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것을 지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이해하다로 좀 갈 텐데요. 그 불안이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저희가 공포랑 걱정으로 나누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걱정 대신에 저기에 불안을 써서 공포랑 불안을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포, 불안 또는 걱정은 자극의 성격으로 보면 공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명확하고 바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을 공포로 합니다. 맹수가 눈앞에 있거나. 근데 불안의 경우에는 불확실하거나 예측된, 예상하고 있는 생각으로 떠올리는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험을 앞둔 긴장이라거나. 시간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공포는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거니까 단기적이고 좀 급성인 게 있고요. 불안은 장기적이고 지속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는 공포는 바로 어떤 도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즉각적인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불안은 경계, 회피 혹은 긴장 이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적응 기능은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서의 급성 방어라면 불안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위험을 감시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의 뇌에서도 좀 보면요. 네,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인데 여기가 아미그달라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공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사적으로 좀 반응이 오는 피질하 반응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BNST라고 되어 있는 뭐 풀 네임까지는 꼭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불안의 반응에 관여하고 즉각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고위 중추에 대뇌와도 연관된 회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범불안 장애랑 공황 장애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 약간 좀 텍스트로 나열이 돼서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편람 책이 있어요. 이 장애는 이러이러이러한 걸 만족할 때 진단한다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실 기회들이 좀 많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공부하면서 진단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그냥 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6개월 이상 중 안 그런 날보다 더 많은 날 동안 지속된다 라고 하고요. 개인 스스로는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멍하거나 짜증이 잘 나거나 긴장되거나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불안 또는 걱정 신체적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 또는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더 그 논의가 번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D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정신과의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증상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 일상에 불편함이 있니? 근데 나는 심리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불편한 게 없어 라고 하면 진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건가? 나 무슨 어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일상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지 뭐 하고 넘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범불안 장애 이렇게 길게 쓰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의 컨셉으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불안이 떠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떠다니다가 어떤 이제 불안 1이라는 섬에 가면 이제 이게 불안합니다. 가스불을 껐던가 문을 잠궜던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갑자기 또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불안 2라는 섬 뭐 건강검진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어저께 실수를 했으면 어떡하지? 등등. 그러니까 막 이때는 이게 불안하고 저 때는 저게 불안하고 막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섬들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고 저게 불안하고 이래서 소진된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거는 떠다니는 불안. 그러다가 어디에 톡 꽂히면 그게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요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단기준 A, B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면요.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한 4가지 증상 이상이 아래 나타나야 되는데 한 13개 되거든요. 뭐 심계양진, 두근거림, 심박동수 증가, 뭐 발아 후들거린다,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 13가지 중에 한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공황 발작이 한 번 이상 생기고 그러는 동안에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또 그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걱정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발작이 생긴 것 때문에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말로 하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너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버스에서 내렸어. 그 다음부터 버스를 못 타. 라고 하면 부적응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이제 행동상의 변화들이 동반되었느냐인 건데, 이 지속적인 걱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기불안의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기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앞서서 미리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저에는 이제 또 그러면 어떡하나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게 공황장애의 한 축이구나. 그리고 그 걱정 이외에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또 하나의 축이다. 그래서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떠다니는 불안이랑 예기 불안이 이제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의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통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좀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상황 자체를 다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잘 못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통제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폭망하면 어떡하나 라고 미리 걱정을 하는 것 이어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통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불안 특성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의 차이, 뭐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런 불안들이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영화인데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사람의 심리를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서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 1, 2가 있었는데 뭐 기쁨이, 슬픔이, 뭐 버럭이, 소심이, 뭐 까칠이 등등입니다. 이제 2에 새로 나온 녀석들인데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라일리라는 소녀가 미네소타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의 감정 변화들을 나타낸 거라면,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키 캠프를 갔을 때 거기서의 심리 변화들에서 나오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불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불안이가 이제 라일리의 마음을 이제 지배를 해요. 이제 통제권을 갖습니다. 다른 감정들을 다 가두고 쫓아내고 해요.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타워를 이제 명령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시나리오 작가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라일리의 마음에 각각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하키 캠프에서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감독님 눈밖에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생기고,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팀이 달라졌는데 걔네 팀이 더 잘 되고 나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가끔 이런 뭐 이제 저 취미생활처럼 이런 단가 같은 것도 쓰고 하는데, 괜한 걱정, 사서 걱정, 미리 걱정하지 말자. 오늘 하루 채우기에 좋은 것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녀석이 눈을 이렇게 뜨고 근데 진짜 괜찮겠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시나리오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 안 되겠다. 또 불안하니까 또 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불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성은 재앙화 사고라고 합니다. 재앙화 사고라고 하면 그 글자로는 좀 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냥 조금 뭐 극단적일 수 있는 예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혈이 되지 않으면, 관절이 부으면, 움직임 제한이 생기고,
그 건강 문제가 계속돼서 직업에 지장이 생기고 매달 수입이 줄다가 실직을 했는데 가족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이제 생략이 되면서 여기서 여기로 그냥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는 단계를 하면서 사실과 생각이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 있었지만 그 중간 단계를 다 떼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말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가장 최악의 경우들을 바로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렇게 점핑하고 있는 재앙화 사고의 패턴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지 편향인데, 어떤 그 저울에 달아본다고 생각하면 불안인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위험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걸 신경 쓰고 대처하기 위해서 들이고 있는 노력과 비용,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들이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두지 않고 나중에 정말 생길 확률이 희미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비용은 우리가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코스트를,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옳으냐, 괜히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크게 보고 그걸 대비하느라 내가 쓰는 힘은 작게 본다.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의 나를 소모시키는 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라렌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워주진 않고 오늘의 힘을 비워버릴 뿐이다. 아까 이제 위험과 대처 비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거기에 들이고 있는 대처 비용에 대해서 잘 신경을 못 쓰게 하는 부분이 불안이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벌써 파트 3 금방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마음의 출혈, 지혈하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를 믿어보자인데, 갑자기 하고 저를 믿으라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를 좀 믿으라는 거겠죠. 될 놈 될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될 놈은 된다. 근데 항상 문제는 내가 그 될 놈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가 좀 되긴 하죠. 또 근자감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공부를 안 했어도 이제 자신감이 솟구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좀 나온 얘기를 쭉 봤더니 그 분이 유퀴즈에도 좀 나오셔서 했던 얘기라고 하길래 좀 찾아봤었는데, 프린스턴대 수학과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노벨상인 필즈상을 2022년에 수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유퀴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오히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연약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더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는 근거로 자신감을 쌓으면 대학원이나 세상에 나가서 그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자신감이 깨져버린다. 결국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니 자신감의 원동력을 외적인 성취나 비교에서 찾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데서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야 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보다 본질적인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경식과 수련 받던 중에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고 계속 뇌리에 남는 게, 인생은 배신의 연속이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신경 쓰지 말고 나를 계속 좀 키워가고 더 자신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할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보는 나의 그림자와 나의 모습은 좀 더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갖는 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더 큰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취미생활로 하나 또 더 써봤었는데요.
나는 조금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난 내가 좋고 이만하면 썩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은 권리이지만 의무라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고 더 북돋아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나를 믿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질러보자. 인생은 타이밍인데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질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또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개인적인 뭐 경험담 조금 뭐 플러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대학교 다니다가 1년 정도 좀 휴학을 했었습니다. 의과대학은 1년 단위로 휴학을 해야 돼서, 그래서 1년 휴학을 하는 덕에 아까 강의해 주신 한승민 교수님이랑 같은 해에 졸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중국에 1년 있었어요. 중국에 1년 있으면서 그 중에 한 6개월은 좀 티벳이라는 곳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때는 뭐 스마트폰은 없으니까 디카로 좀 찍었던 건데요. 라사허라고 강이 있고요. 여기 뭐 포탈라궁이라고 옛날 달라이라마가 살던 데도 있습니다. 이 족항사원이라는 중심 사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포탈라궁이 잘 보이고 그쪽으로 이렇게 관광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오체투지 하면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티벳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2006년도니까 꽤 한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찍어도 하늘이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는 높은 고산 지대입니다. 한 3,75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이제 네팔이 아래쪽에 있고 티벳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서 거기서 1박 하면서 생각보다 에베레스트가 높지 않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네, 지역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저의 약간 전성기 같은 20대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어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의대가 이제 학년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년 휴학을 하면 친구들이랑 졸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결국 하면 안 되는 이유들 찾다가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시 돌아가도 그런 선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과학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것이 불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때 행동 활성화 혹은 노출 뭐 이런 치료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확실하면 불안이 올라가는데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 자체가 불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질러보자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0대 0이란 건 없어요. 뭐 100% 확실하고 위험하지 않은 거는 뭐 이제 0% 이런 건 없고 사실 51대 49 뭐 이렇게 약간의 차이라 하더라도 51이 더 큰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기로 하면 그걸 좀 믿고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계속하는 것은 불안을 키우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불안을 줄이니 우리 좀 행동을 해보자 측면이고, 그래서 또 취미생활 삼아 또 하나 또 만들어 봤었습니다. 지름길, 내가 가는 게 뭐 지름길인지 어떤지 뭐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좀 번민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뚜벅뚜벅 좀 잘 가보면 좋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질러보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속 활동하자. 여기는 뭐 운동하자인데 제가 작년에 미국 연수를 갔을 때부터 이제 러닝 좀 취미가 생겨서 요즘 지난달에도 처음으로 이제 춘천에서 풀코스도 뛰고 오늘도 아침에 혼자 한 30km 정도 좀 뛰고 왔었습니다만, 네, 대충 뭐 한 2시간 반 조금 더 넘게 뛰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뛰다가 이제 기차 시간 못 맞출까봐 조금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꼭 운동을 하세요, 격렬하게 하세요의 의미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무슨 활동들을 하세요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마음이 내켜야 몸이 움직여지는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순서를 바꾸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몸이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고 몸이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 정 내키지 않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래도 해보세요라고 저도 오시는 분들께 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만 하면 또 이제 좀 근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아마 코햄지에서 제가 빌려온
인터뷰와 거기에 대한 이제 환우분들의 좀 답변인데, 운동을 했더니 삶의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었나요? 했더니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자의적, 타의적 제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족들도 제가 환자라는 생각을 잊게 된 만큼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을 어려워하시는 뭐 이제 독자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이렇게 했더니, 환우들마다 운동을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다 다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출혈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혈우 환우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출혈 발생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혈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또 이렇게 좀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의 운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항상 나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며 낮았었던 아이의 자신감이 운동을 하며 성취감으로 충족되어 더욱더 운동하는 걸 원하고 삶의 즐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오늘은 오면서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웠던 거랑은 크게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이 있는지를 모르고 운동을 하세요, 뭔가 활동을 하세요를 권유드려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코엠지도 읽어보고 이제 우리 코엠 보면 축구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젊은 분도 있고요, 헬스 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주저하지 말고 해보는 것,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좀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습관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온 얼마 전 아니고 2, 3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헤빗이라는 자기 개발 서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해서는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그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는데요. 먼저 건강한 습관화를 위한 5단계로 처음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올빼미족이 있고 아침잠이 없고 새벽에 빨리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올빼미족인 사람이 갑자기 난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루 이틀은 되지만 3, 4일은 안 돼요. 결국 개인의 의지로 뭐 어떤 걸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빼미이신 분은 저녁에 뛰는 게 낫겠죠. 뭐 그런 게 있겠고, 마찰력 위한 부분은 현금이랑 신용카드의 예로 좀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전에는 다 현금으로 했지만 그때는 이제 지갑을 꺼내야 되고 열어서 현금을 세야 되고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아성찰을 해서 이러느니 내가 안 사고 말지라고 해서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머리를 잘 쓴 게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돈 안 해도 이렇게 그냥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즘은 그것도 더 간단해서 이제 페이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마찰력을 줄여서 그 행동을 더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화를 할 때에는 내가 더 하고 싶은 행동 쪽으로는 이런 마찰력을 줄일 수 있도록 허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습관 쪽으로는 뭔가 마찰력을 늘려서 덜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래 오시는 식이장애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 마찰력의 가장 간단한 예라면 손이 닿을 곳에 음식을 놓지 마라인 거예요. 어디 찬장에라도 올려놓고 억세스하는데 접근하는데 조금 더 어렵도록 무언가 허들을 만들어 놔라인 건데, 습관화를 할 때에도 좋은 습관 쪽으로는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반대인 쪽은 마찰력을 늘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는 A라는 신호가 오면은 B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조건화를 시키라는 건데, 뭐 파블로프에게 였던가요? 뭐 실험 있잖아요. 이렇게 딸랑할 때 이렇게 침 흘리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뭐 이제 저는 담배 태우지 않습니다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또 식사하면은 바로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조건화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조건화하고 묶어놓는 그런 컨디셔닝을 좀 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신속하고 크게 좀 보상을 줘서 그 행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가면 나중에는 보상이 없어도 이런 좋은 습관이 반복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내 개인의 의지가 박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에 뭘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본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출혈 이해하다부터 시작해서 발생 지혈을 했었고, 나를 믿어보자. 될 놈 된 근자감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생은 타이밍. 그러니 일단 질러보자의 과학적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활동하자에서는 앞에 괄호가 있는 거지만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면서는 이 벽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아까 제가 벽처럼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13년도에 그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좀 만들었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인류가 멸망해서 다 이제 열차에서만 기차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그 뒤쪽은 약간 하층민들 또 앞칸으로 상류층 등 좀 살고 있고 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좀 생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이 기차 뒷칸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앞으로 쭉 오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나오고 송강호 씨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뭐 청룡 영화제가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로 이제 그 감독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수상 소감이 조금 맥락이 닿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사진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국열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송강호 씨가 옆을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문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벽인 줄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혈우병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장벽 내지는 장애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미 문을 찾아서 열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문을 찾아서 지금 열려고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찾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이런 환우의 활동이든 그리고 적절한 치료든 예방요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었네 하고 열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